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와 일본 해경 선박이 나흘째 대치 중입니다. 최근 일본의 측량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허락없이 들어와 해양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해경은 11일 새벽 3시 이를 발견하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량선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조사 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은 이곳은 한국의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9시간에 걸쳐 조사활동 중단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측의 중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측의 무단조사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 바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 때문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행동에는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여름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해왔으나 결국 한국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도 금융제재 등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정으로 봐서는 어떤 것도 쉽게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경제적인 힘으로 한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묘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해상 전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일본은 해상에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섣불리 경제 보복을 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쉽게 굴복하거나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놀라운 행보는 일본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재회설이 돌자 일본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애플카의 충격, 일본 업계에 대비책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가전을 한국에게 빼앗겼다며 앞으로 자동차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10일 현대차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디젤 엔진의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40여 년 개발해왔던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과감하게 접고 수소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말 일본 도요타의 정반대의 대응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자 도요타 사장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너무 성급하게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면 현재 자동차 산업의 사업 모델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가 전력을 가동하게 되면 일본은 여름에 전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환에 반대했지만 현대차는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내놓지 않았던 내연기관 엔진 개발 중단을 과감히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경쟁 기업에 앞서서 내연기관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차의 국내 점유율은 2008년 최대 3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1%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인한 탓이 크지만 더 중요한 지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일본차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제네시스 등 국산차 품질이 올라오면서 굳이 가격을 더 주고 렉서스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도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와 거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11일에 열린 2021년 북미 올해차에서 현대차 아반떼가 북미 올해차 승용 부문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소렌토도 11일 영국 2021년 와카 어워즈에서 올해 대형 SUV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은 이제 성능과 디자인을 인정받으며 일본차에 비해서도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발목 잡으려고 했던 한국의 삼성전자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보란듯이 지난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중국 화웨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화웨이는 전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버라이즌의 8조에 가까운 5G 장비 보급 계약을 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이 올 초 미국과 영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 제품 세이즈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분야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모두 합해도 채 2%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NEC가 0.7%, 후지스가 0.6%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5G와 6G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통신기지국 시장에서 앞선 기업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것을 눈뜨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플과 현대차 제휴설이 과거 스마트폰에서 밀린 것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최근 LG가 발표한 롤러블 폰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일에 LG전자는 CES 2021 프레스 컨퍼런스 영상 도입부에서 최초로 롤러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선보인 스마트폰 화면이 돌돌 펼쳐지며 7.4인치로 바뀌는 장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블 폰에서 나타나는 주름이 하나 없어 깨끗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 폰 아레나는 LG 롤러블은 폴더블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는 어색한 디스플레이 주름을 피할 수 있다라며 TCL, 오퍼 등 업체들이 롤러블 스마트폰의 개념을 공개하긴 했지만 어느 회사도 그들의 장치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LG 롤러블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롤러블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을 제외하고 일본 기업의 스마트폰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폰에 이어 LG의 롤러블 폰까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에 유혹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도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2N1에 최근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개발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했습니다. 2019년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칩이 금방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작년 초에 갤럭시 S20 국내 모델에 사용하지 못하고 퀄컴의 칩을 탑재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 2100을 내놨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설계 최적화로 AP를 구성하는 CPU와 GPU의 성능이 각각 30%, 40%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도 20% 덜 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칩은 위기에 처했다는 삼성전자 AP 사업을 1년 만에 완벽하게 반전시켜 놓으며 앞으로 갤럭시 S21에 들어가 그 성능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 5G 등 미래 산업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 신문이 일본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경제력 평가에서 약하다라는 응답이 32%로 강하다보다 높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자신감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자신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할 만큼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코스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는 마치 당장이라도 몸이 날아가 버리거나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만 같지만 실제로 이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 설계에 따라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만약 이 같은 아찔한 코스가 일반적인 도로였다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눈이나 비가 오기라도 하는 날엔 대형 참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는 이러한 도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기괴한 형태의 전세계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 이 도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측은 이를 자신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랑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더 기괴한, 그것도 일반 도로도 아닌 지하철 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때는 2013년 일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은 호텔에 묵던 중 우연히 신기한 TV 광고를 보게 됩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는 두 남성은 갑자기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차를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거의 45도 못해도 30도를 넘어 보이는 높은 경사의 교량이 나타났고, 이것이 과연 실존하는 도로인지 컴퓨터 그래픽인지, 만약 실존한다면 도대체 지나가라고 만든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도로를 질주하며 만족한 듯 덕담을 주고받는 두 사람, 그 모습이 어찌나 멋졌는지 도취를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끝나는 이 광고는 탄토라는 경찰 CF로 당시 이 도로의 정체를 모르던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던 광고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단순한 CG인지 정체가 궁금했던 해당 한국인은 광고 속 표지판을 보고 검색에 들어갔고, 그 지역의 합성이 아닌 현실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여행 일정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영상 속 교량의 이름은 에시마 대교로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호텔에서 거리가 좋기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어 반드시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전 예약을 하게 되며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급하게 차를 렌트해 무작정 달리던 그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다리는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파른 경사를 보였고, 그 아래로 배가 지나 다녀야 했기에 이같이 기괴한 형태로 건축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베타부미자카, 즉 페달을 쭉 밟아야 하는 언덕이라 불리는 나름 그 지역의 명소로 최근 들어 CF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다리를 더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던 그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분명 멀리서 볼 땐 45도 경사에 육박할 만큼 높아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 평범하고 완만한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직접 정상까지 올라가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일반적인 교량에 비해 급경사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나 45도는커녕 30도가 넘는지조차 애매할 정도로 완만했다는 것이죠. 이는 특유의 기하학적 형태와 더불어 주변 건물과 바다 등 지형 지물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특히 사진 촬영 시 마치 얼짱 각도처럼 절묘하게 찍어야만 제대로 경사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준 경차 CF와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런 방법에 의해 찍힌 것으로, 때문에 실물을 경험한 이들 중 일부는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교량의 각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며 관광지로서 적극 홍보했고, 더불어 이같이 높은 경사를 떠받칠 수 있는 교각의 설계 기술은 현재 일본이 아니라며 결코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다소 과장된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애초에 콘크리트 덩어리인 교량의 각도가 수직에 근접하지 않은 이상은 건설하는데 애로사항도 없고, 무엇보다 길이가 짧다는 점 때문에 시공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 다리가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는 철로였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과거 일본 JR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찍힌 충격적인 사진 한 장에 기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엔 에시마 대교와 비견될 만큼 가파른 경사의 교각이었지만 두 줄의 레일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지하철 사진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도로와는 달리 이 정도 경사면에 레일을 설치하려면 미끄럼 방지와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도의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는데요. 주변의 한글 간판과 표지판으로 보아 한국임이 분명했고, 수소문 끝에 이곳이 인천 검단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임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실존하는 곳인지, 만약 후자라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일본 측이 행동에 나선 것이죠. 현장에 도착한 일본 팀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높은 고가철교에서 지하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지하철의 모습에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노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2014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 지역의 개발을 겨냥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선은 인천 서북쪽 끝에 위치한 검단에서 시작돼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이 위치한 연희동을 지나 남동구 구월동과 서창동 등 도심을 한 번에 이어주는 형태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공항철도와 연계해 외국인들을 인천 시내 각 경기장으로 신속히 이동 가능했고, 폐막 이후에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교통 정체를 개선하는데 한몫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시 인천시장은 기존 계획에 추가적으로 송도 국제도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해 청라와 영종 지구에도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분당 신도시의 1.5배 규모로 공약한 검단 신도시를 비롯 크고 작은 택지 지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천시 전역에 걸쳐 공사판이 벌어진 셈. 문제는 1년 예산 규모가 7조 원 정도에 불과한 인천시
인천시는 결국 능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지하철 2호선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에 이릅니다. 1차적으로 약 30km에 달하는 중장거리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1호선과 마찬가지로 중전철 8량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경전철 2량으로 대폭 축소됐는데, 경전철 1량당 수용 인원은 고작 300명 정도로 중전철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해 서구의 출퇴근 인원을 수송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구의 인구는 날로 폭증하여 어느덧 50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규모 4위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전 구간 지하로 건설하려던 계획도 틀어져 서구의 일부 구간을 지상에 건설하는 것으로 다급히 수정됐는데, 그 대상으로 검암역을 통과하는 구간이 선택됐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롤러코스터 지하철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일각에선 이곳에 지하철을 만들려면 바다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기도 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한국의 지하철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상태로 이미 1990년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강 구간을 하저 터널로 지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인천시가 감당할 수준이 못됐고, 결국 지상 고가 전철과 같은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검암지구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원안대로 경전철 대신 중전철을 도입하고 지상 구간을 전부 지하로 만들 것을 요청했지만, 돈이 없었던 인천시는 해당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묵살해야만 했고, 예정대로 검암지구에 고가 철교를 짓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검암지구의 경우 5,000톤급 화물선이 다니기로 설계된 아라뱃길을 건너야 한다는 예상외의 문제로 이 지역의 고가 철교는 다른 일반 철교에 비해 1.5배 이상의 높이로 설계해야만 했다는 점, 결국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같은 기형적 구조의 지하철인 것이죠. 요약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실시된 도시개발 계획으로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롤러코스터 지하철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러한 역사를 알 턱이 없었던 일본 측은 그저